예도입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단편 강좌 하나 열겠는데요. 주제는 타자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시선의 해석학 혹은 응시의 해석학 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주제는 아주 재미있는 시선과 권력의 관계를 철학적 관점에서 한번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다라고 하는 거, 그죠? 아주 중요한 주제죠. 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그죠? 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니체도 도덕의 계보학 제3논문에서 관점주의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후서를 재해석하면서 이 봄을 하이데거는 또 다른 방식으로, 현상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론적으로 해석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역할을 했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보는 게 왜 권력과 관계가 되는지 벌써 푸코 냄새가 나죠, 여러분. 락강의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사르트르의 냄새도 나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구제의 관계, 구제를 할 때에 우리가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갖고 예도가 이 권력의 관계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프로이트가 쾌락 원칙을 설명하면서, 그죠? 나중에는 죽음 충동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존재론적으로 해석한 게 문명의 불만이죠, 그죠? 그 이후에 락강이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아가 상징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거세공포증을 통하여, 그죠? 상징계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이 자아는 타자에 의하여, 대타자에 의하여 형성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초자아는 아버지고, 그 다음에 법이고 이런데, 프로이트한테서는 종교요, 그죠? 종교의 교리요, 그 다음에 사회의 법이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초자아의 개념에서 이러한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시선의 권력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라고 할 때에 그 봄은 단순한 어떤 사물을 봄과도 관계되지만, 이것은 이미 고대로부터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는 이미 신의 봄에 의하여 우리가 이미 어떤 초자아에 의하여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 이전에 유대 전통, 히브리 유대 전통에서도 신은 뭐요? 이 세계에 무소부재하고 어디에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의 어떤 그 존재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미 타자의 시선으로서 강력한 초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르트르를 통하여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다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선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고, 우리의 실존의 어떤 그 구조를 무너뜨리고,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를 침입하는 그런 것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공적 영역에서 그래서 이 초자아와 그 다음에 법과 그 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교리와 그 다음에 사회적 질서에 의하여, 그죠? 우리는 이미 우리가 혼자 개인적으로 있을 때와는 다르게 공적 영역에서는 이미 중성과 같은 그런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그것을 다스만이라 그래서, 그죠? 이미 세인이라든지 평균적 인간이죠, 그죠? 공적 영역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타자의 시선에 의하여 우리는 모든 걸 박탈당하고, 그죠? 우리는 우리의 자유까지도 저당 잡힌 채에 타자의 시선에 의하여 우리는 감시당하고 통제당하고, 심지어는 타자가 보고 타자가 원하는 것, 타자들이 나에게,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 욕망하는 그런 것들에 의하여 나 역시 무의식적으로 조종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는 타자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굳이 락강을 끌어도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런 정도로 타자의 시선은 엄청난 권력으로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는 그게 아버지의 눈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시선은 어디에나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우리의 모든 공적 영역 속에 타자의 시선은, 그죠? 힘으로써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게 신과 인간의 관계를 넘어서 사회의 대타자와 자아의 관계, 그리고 소타자와 타자들과 자아의 관계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신이 나를 보고 있다. 그런데 뭐야? 은밀한 중에 본다 그러거든. 이게 이제 푸코의 철학과 모든 것에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 푸코의 철학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르트르한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나를 보는데, 신이 나를 보는데 나는 신을 못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엄청나게 은밀하게 작동하는 힘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여러분도 한번 봐봐. 내가 타인의 시선에 의하여 보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유쾌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나의 실존의 모든 자유와 나의 존재의 권리까지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사르트르의 주장이죠. 그죠? 어디에서나 보고 계신 신이 무소부재하고, 그 다음에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신이 나의 행위와 나의 언어 사용과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런 것들은 권력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 교인들은 이 신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내가 혼자 있든, 내가 타인들과 함께 있든, 내가 골방 속에 있든, 아니면은 내가 공적 영역 속에 있든,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심지어 나의 생각까지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가, 신은.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보고 계신 그 신이 인간학적인 관점으로 적용되었을 때는 엄청난 문제를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 신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그게 신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이라든지 사회적인 관계망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언어와 법의 질서를 지배하는 상징계의 어떤 권력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옮겨지면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게 개인 대 개인의 시선이 나를 지켜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조금 덜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관계망이 복잡해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시선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갈 수 있는 거예요. 타자의 시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르트르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 타자의 시선을 문제 삼습니다, 여러분. 초기 작품의 구토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중기 작품에 나타나는 존재와 무에서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그의 희곡인 밀폐된 방, 폐쇄된 방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거기에서 그가 타자는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이 시선의 해석학을 해결을 재해석하면서 자기의 철학을 수립하죠, 그죠? 독특하게도 이 해결의 즉자대자의 개념을 후설의 현상학적 지향성의 개념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독특한 거예요. 그게 즉자대자는 헤겔한테서와 사르트르한테서는 달라요. 자체로 있음과 근데 이제 다른데 조금 변형시킨 거지 또 완전히 다른 건 아니야. 그게 사르트르한테서 적자는 오브제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아가 타자를 대상으로 삼아서 그 오브제를 사물성으로 그 전락시키는 게 바로 적자의 상태인 거예요. 대자는 뭐냐? 이거 후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설의 지향성의 개념은 뭐야? 자아는 언제나 사무 바깥으로, 그죠? 자기 안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지향성을 통하여 자기를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초월성과 초월을 통하여 바깥의 대상과 만나는 거, 이건 봄의 해석학과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지향성은 운동과 생성의 변증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타자를 볼 때에 자아가 타자를 볼 때에 이게 이제 대자 존재라 그래, 이거를. 그러니까 타자와 자아의 관계에서 즉자와 대자를 가져오는데 독특하게 해결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그죠? 물론 해결한테서도 피얼지히자인, 즉 대자 존재라는 개념은 이 타자의 이질성을 받아들여서 자아의 변형을 이야기하고 생성과 변화를 이야기하는 건 동일해. 그러니까 이걸 후설적으로 갖고 와가 사르트르가 해석할 때는 이 지향성은 뭐야?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와 그 다음에 생성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죠? 그게 변화와 생성을 받아들일 때는 이 오브제가 사물성으로 완전히 굳어지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 머물지 않아. 그러니까 이 타자, 다른 인간을 이 지향적 운동을 통하여 고정시켜서 사물로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야, 인간은. 이게 지배의 의지입니다, 니체적인 개념으로. 지배의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게 시선인 거야. 그래서 이게 신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내가 신을 믿고 신을 믿고 그 신을 사랑하고 그 신이 은밀한 곳에서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거는 또 다른 개념인 거야. 이게 인간과의 관계로 들어오고, 그리고 집단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대타자의 권력이 나를 형성해 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관계망이 복잡해지는 거야, 여러분. 그죠? 은밀한 곳에서 권력은 작동하는 거야. 이게 푸코가 기가 막히게 감시와 처벌, 광기의 역사에서 해석한 거 아니야, 여러분. 권력은 은밀한 곳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동적으로, 그죠? 작동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감시와 처벌. 우리를 감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르트르한테서 다시 돌아갑니다. 대자적 존재로 있을 때 이 초월적 지향성의 개념이 작동할 때에 이 타자는 완전한 오브제로 굳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때는 이 자아의 시선이 타자를 완전히 오브제로 만든다는 건 타자가 사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야. 이게 적자의 상태예요. 사르트르한테서는. 이 적자의 개념 해결과 완전 달라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타자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나무를 보고 강의를 하듯이 예도가 이 나무라고 하는 사물과 같이 타자를 보는 거야. 내 책상 위에 잉크병이라든지 책상 위에 책과 같이 타자라고 하는 인격체를 사물화 시켜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인간한테 있어. 말틴 부버도 이 이히운트 2에서 나와 너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죠? 말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는 타자의 인격을 S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무의식으로 가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타자의 시선은 나를 또 사물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적자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존재와 무에서는 열쇠 구멍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질투심에 의해서건 아니면 이 타자와의 어떤 권력 관계에 의해서건 타자의 어떤 그 모습을 나는 들키지 않고 보려고 한다면 문의 열쇠 구멍으로 타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나는 타자에게 들키지 않고 타자의 모든 행위를 볼 수 있는 거야, 그죠? 우린 영화에서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타자를 열쇠 구멍으로 보다가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시다, 복도에서. 이때 나는 또 다른 타자의 시선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때 갑자기 나의 실존에 내가 다른 타자를 은밀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의식이 현상학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나의 추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그래 시선은 엄청나게 중요한 철학적 관계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구토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구토에서는 이런 록강땡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지배계급에 속하는 자들의 초상화를 모아놓은 박물관에 가서 느꼈던 거예요. 지배계급의 장군이라든지 아니면 지위가 높은 자들의 초상화를 지켜보다가 록강땡이 어느 순간 그 초상화의 시선에 의하여 자기가 얼어붙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권력으로 나타나서 자기의 존재에 대하여, 자기의 자유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지금의 모습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타자의 시선. 그건 죽은 초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절망을 느끼는 거야, 여러분. 수치를 느끼는 거야.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야.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거야. 타자의 시선은 때로는. 그런데 록강땡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초상화를 향하여 뻑큐를 날릴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 타자와 자아는 이 시선에, 그죠? 시선의 어떤 힘을 통하여 서로 간의 응시와 역응시를 하면서 어떤 비대칭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구토보다 존재와 무에서 나타나는 타자의 시선의 관계가
훨씬 더 은밀한 거. 이 은밀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밀함의 권력의 작동을 가장 탁월하게 해석한 자가 바로 미셸 푸코입니다, 여러분. 미셸 푸코만큼,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미셸 푸코만큼 어떤 권력 관계를 탁월하게 해석한 자가 없어. 문제는 이 권력이 은밀하게 작동한다라는. 그러니까 예수가, 그죠?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은밀하게 보시는 중에 보는 그 신이, 그죠? 네 구제를 아니까 굳이 공적으로 너의 구제 행위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국가의 권력의 미시물리학 쪽으로 가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기의 역사에서는 뭐예요? 이성이 어떻게 광기를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이 광기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 왔고, 이 광기를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나중에 은밀하게 작동하는 권력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걸 추적하는 거잖아, 그죠? 감시와 처벌도 그래. 본다라는 거. 감옥의 역사를 다루면서 어떻게 권력이 인도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기치를 내걸고 죄수의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감옥의 죄수들을 효율적으로 다루게 돼요. 이 효율성은 니체로부터 온 겁니다. 이게 이제 도덕의 계보학 제2 논문 12절에 나오는 그 생성의 존재론을 설명하면서 니체가 이야기했던 거야. 푸코는 이걸 그대로 갖고 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권력이 효율적으로 죄수들과 광인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했는지, 그거는 시선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선은 권력인 거예요. 락강이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는 뭐야? 차라리요, 감시와 처벌에서 그러잖아. 중세와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의 왕권이 살아 있었던 시대에서 공개 처형에서는 시선이 뭐야? 시선이 은밀하게 작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인도주의적인 어떤 죄수와 광인에 대한 그러한 인권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지, 인도주의 배후에 숨어 있는 은밀성의 해석학을 파헤치는 게 미셸 푸코야, 여러분. 이것도 이제 니체의 계보학적인 어떤 그런 게 나타나는 거. 광기의 역사에서는 프로이트까지 까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19세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제레미 벤담의 판옵티콘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원형으로 된 어떤 그 수용소를 나타내는, 원형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죄수들의 방은 감옥이죠, 일종의. 원형 아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감옥이 바로 판옵티콘입니다. 탁월하게 푸코는 이걸 갖고 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죄수들은 중간에 막루를 설치하고 죄수들의 방은 둥글게 이 막루를 바라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게 하고 하지만은 이 죄수들의 방에서는 막루를 쳐다볼 수 없게 만들고, 이 막루에서는
모든 죄수들의 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만든 그 감옥이 바로 파놉티콘입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보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사회 정치 철학으로 넘어오면서 아주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는 간수를 어떻게 해요? 막루에 서 있는 자기들을 감시하는 간수들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간수는 죄수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봄의 해석학, 봄과 못봄, 여기서 은밀성과 어떤 은폐성이 드러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못 본다라는 건 뭐야? 간수가 거기에 있든 없든 권력은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간수가 없어도 되는 거야. 그 오늘날 이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오늘날의 과학기술 문명,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나타난 엄청난 그죠? CCTV와 엄청난 어떤 감시의 눈들이 나타나게 돼. 예언자적인 어떤 분석이에요, 여러분. 아직 유럽은 이렇게까지 발달하진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발달해 있죠. 이러한 시설을 통하여 범죄를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는 감시할 수 있는 연결망이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이 시선의 권력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개인과 개인의 관계, 사회와 개인의 관계, 신과 인간의 관계. 이게 초자어로 작동할 때는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로서 우리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은 파놉티콘에서 죄수들은 간수를 못 봐. 그러니까 간수는 거기 없어도 죄수들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수들은 간수가 누군지도 몰라. 보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 효율성은 자동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권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권력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은 미시물리학적으로 작동한다 그래요, 푸콘. 그죠? 약강의 존재론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타자의 대타자의 시선과 타자들의 시선, 이걸 해결 끌어들어 올 필요가 없어요. 상징계에서 이 타자들이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욕망의 해석학이 있어요. 또 다른 타자의 시선에 해석학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타자들의 시선에 맞추어 행위하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이걸 평균적 인간이라고 해요. 거기는 나가 없어요. 평균적으로 거기에 공적 영역에 맞추어 살아가는 인간만이 뭐야? 예의 바른 인간입니다. 이해가 돼요? 인격이 좋은 인간인 거예요. 가면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페르소나를 기가 막히게 써야 평균적 인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인간학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나의 본래성은 어디에 있냐? 이해가 돼? 여기에서는 다시 하이데거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셸 푸코는 뭐 권력이 이런 방식으로 타자의 시선을 갖고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밀성과 자동성, 효용성이 어떤 방식으로 시선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거 폭로예요. 그래서 구조주의와 그죠? 그
그 다음에 니체의 계보학적 방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폭로잖아, 그죠? 이런 방식으로 나갔고, 사르트르는 뭐야? 사르트르는 이 타자의 시선과 나의 시선의 어떤 싸움은 절망적이라는 거야. 타자의 시선에 의하여 나는 오브제가 되어버려, 사물이 되어버려. 사물이 된 자는 자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해결의 해석인 거야. 그죠? 재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대상이 나를 인정해줘 봐야 그게 무슨 권력투쟁이 올바로 되겠어. 니체적으로 말하면 뭐야? 오히려 귀족들은, 오히려 가치 있는 자들은, 오히려 고상하고 귀족적 가치를 가진 자들은 자기의 정 역시도 노예가 아니라 뭐야? 스스로 서서 스스로 생각하는 그러한 주체적 인간이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상한 인간일수록 적조차도 뭐야? 찬미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기를 원한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노예와 같은 인간, 비주체적 인간이 나를 인정해줘 봐야. 그런데 그런 인간이라도 나를 인정해주면 인간의 어떤 그러한 무의식적 본능은 그런 것들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브제가 되어버린 사물이 자유를 갖고 지향적 초월성을 갖고 나를 인정해 줄 수 없는 거야. 절망적 투쟁이 될 수밖에 없어. 타자도 나를 오브제로 보고 나도 타자를 오브제로 봤을 때 이 투쟁은 절망적 투쟁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타자의 시선, 나의 시선은 타자를 사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적자성을 대자성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후설의 지향적 초월성을 통하여, 그죠? 그 지향성, 변화와 생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그런데 인간의 힘의 의지와 지배의 의지는 타자를 뭐야? 오브제로 만들어버려. 나는 시제가 돼버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또 다른 작품인 폐쇄된 방에서 타자는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다시 하이데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공적 영역에서의 나는 평균적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타자의 시선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나의 진정한 본래적 자기는 어떻게 되어가야 되는지는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푸코나 락강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락강의 소타자와 대타자는 이 자아의 주체를 형성하는 강력한 시선인 거야. 자아는 절망적으로 거기에 의하여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평균적 인간, 나의 주체를 대부분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평균성이 나의 본래성을 과연 어떤 비대칭과 모순만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되어감을 또 다른 방식으로 형성할 수 있는지는 역시 하이데거의 철학이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망적 상황, 권력이 나를 통제하고 그 다음에 대타자와 소타자들이 나를 시선을 통하여 제압할 때에 나는 과연 거기에 맞추어서 나의 욕망은 끊임없이 타자들이 바라는 대로 맞추어서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그죠? 과연
나는 과연 그러한 타자들과의 관계망 안에서만 있는 나가 다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 이런 질문들이 이제 그리스도교의 본래성과 불교의 자아에 대한 개념,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됨은 주체의 어떤 그러한 정태적 실체로서의 주체는 아니지만 하이데거 역시도 여러분 뭐야? 하이데거 역시도 정태적 실체로서의 주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역시도 되어감의 존재라는 거예요. 본래적 실존을 발견한 자 역시도 평균적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증법적 운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거예요. 그 본래성, 죽음의 한계를 경험한 인간은 평균적 인간으로 돌아왔을 때조차도 비본래적 실존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공공성으로 돌아왔을 때 그건 또 다른 인간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푸코와 락강이 응답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러한 하이데거의 죽음을 통하여 바라보 나의 한계 상황에서 드러나는 나의 진정한 본래적 자기, 이거는 변화와 생성에 열려있는 자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타자들에 의한 욕망에 맞추는 자, 타자들의 언어와 종교의 법과 사회의 법에 의해서 형성되기만 한 자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죠? 물론 미셸 푸코와 락강은 다른 의도가 있었어. 그죠?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나의 자아는 그렇게 형성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그죠? 또 다른 변화에 의하여 진정한 여러분들의 각자성, 예마이니카이트, 그 각자성을 따라서 그 본래성은 지금도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이 공공성의 영역으로부터 불안을 통하여, 절망을 통하여, 내가 나의 질병을 통하여 죽음으로까지 경험되는 이러한 극단적 상황까지 가서 한계 상황을 느낄 때에 인간은 그 공공성에 빠져 있는 인간과는 다르게 자아를 볼 수 있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도는 사르트르가 절망적 대타 관계로 이야기했던 것. 그 다음에 미셸 푸코가 단지 권력의 눈에 타자의 시선이 어떻게 그 시대에 힘없는 죄수와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죄수니까 힘이 없죠. 그죠? 여기서는 코멘타리가 필요합니다. 광인들의 어떤 그러한 무기력한 타자의 시선 앞에서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권력의 작동의 은밀성을 파헤쳤다라고 한다면 이제 자아의 능동성도 생각해 봐야 돼요. 확실히 달라요. 이건 하이데거 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타자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나는 타자와 긍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나는 나의 한계 상황에서 나의 자아를 공공성의 영역에 평균적 인간에 맞추어서 사는 게 아니라 과연 진정한 나의 본래성이 무엇인가? 이건 역시 종교적인 진리가 답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타자의 시선과 권력 관계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의 나됨이 이런 것으로서 완전히 흡수되어 주체는 죽어버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본래적 자아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자로서 공적 영역으로부터 물러나서
나의 한계 상황에서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다시 공적 영역으로 돌아와서 타인들과의 관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맺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런 긍정성의 타사성의 철학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본래적 자기는 한계 상황에서 나타났던 본래성은 거죠. 분명히 타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지점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종교의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니겠는가. 예,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다양한 종교들의 진리를 통하여, 그죠? 우리는 이러한 공적 영역에서의 타자들의 시선을 또 다른 본래성으로 대치하면서 다시 내가 공적 영역으로 돌아왔을 때 이러한 시선의 권력 관계를 조금이나마 또 다른 나의 본래적 자아로서, 그죠?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은 없는가? 예도의 어떤 오늘의 타자의 시선이라고 하는 이 강좌는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다양한 고전에서 그리고 다양한 종교적 고전들에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응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성에 따라서 한번 찾아보시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